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 발생해 나흘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추석 연휴 기간 재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 나왔습니다. 이 나흘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감소 추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감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고요. 또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8월 14일부터 세 자릿수가 시작되었고 지금 한 달이 지나가면서 전체 유행의 규모가 거의 8,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9,0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유행의 이 규모가 상당히 컸었고 또 8.15 집회 이후에 이 방역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서 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은 알 수 없는 이 환자들의 비율이 계속 25%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통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100명 전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석을 전후로 해갖고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긴장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서울에서는 25명이 나왔고 경기에서는 13명이 나왔는데 아직도 수도권에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번 유행이 계속 서울 수도권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확산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서울 수도권이 2,500만 명의 인구 집단이 모여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추석에 귀향을 하고 또 휴가를 가고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서 방역 당국이 오늘 28일부터 이제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PC방 내 음식 섭취나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제한을 풀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돼 있나요? 일단 PC방 말씀을 드리자면은 식당에서는 거리 두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 PC방에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완화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안에서 좀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또 귀향을 했을 때 이 귀향 또는 휴가지에서의 실내 환경에서의 접촉을 가능한 한 지킬 수 있는 이런 방역 지침을 세부적으로 좀 마련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귀향을 했을 때에 이 친척들이라든지 혹은 친지들을 만나지 않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여기 지침에 넣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귀향을 했을 때 그 지방에 계신 고향 친구들이나 지인들, 친척들을 가능한 한 만나지 않고 만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수칙이 아마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리 두기 실천력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피로감이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이 점점 더 이 바이러스랑 같이 사는 방법들을 숙지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대중교통 안에서는 좀 보건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실내 환경에서의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시는 것 또 환기라든지 소독 같은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더 아주 세밀한 조건들, 수칙을 지키는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동량이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환자 수는 줄어들 수 있는 즉 지속 가능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 그러면서도 방역이 통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 애초에는 좀 고향에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면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8월 달부터 시작한 이 대규모 유행의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올해 가을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10월 11일까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간 안에까지 얼마나 잘 통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춰서 이 이후에 귀향을 하시든지 뭐 성묘를 가시든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10월 11일 사이가 굉장히 긴장을 풀지 말고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서 지금 다시 귀향을 하시든지 휴가를 가시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 또 서울 수도권에 계시더라도 가능하면은 밖에 나가시지 않고 친구들 안 만나고 모임을 안 한다면은 사실은 평상시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직장에 가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동량이 줄어들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휴가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희망적인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휴가라는 이 기간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 간의 접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조금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병원의 간호사라고 하던데요. 사실 확진 검사를 받기 전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지금 원내 감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밤에는 좀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보호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일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대형 병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독이라든지 환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완벽히 한다면은 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상황은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접촉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증상을 나타낸 시기들을 봤을 때에는 이 원내 감염의 수가 좀 늘어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병동을 다 폐쇄했고 접촉자들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부 진단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대규모 확산은 아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번호를 공개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택시 번호를 공개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택시 번호라는 거 보통 일반 승객들이 택시를 타면서 번호 확인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의심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29시간 이후에 이것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 번호라도 빨리 발표한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일단은 그 택시라는 것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탄 사람 이 카드가 아니면은 또 현금을 낸 사람 같은 경우 CCTV로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방역에 의해서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그 택시를 탔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면은 선제적으로 자기가 진단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택시 번호만 갖고서 아마 지금 이것이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감염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택시의 특성상 승객에서부터 택시 기사로 가기는 좀 방향적으로 쉬울 수는 있어도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으로 감염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택시 기사도 승객이 타고 있는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 승객들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택시에서 이런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사실 생각을 해볼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택시를 대부분 이용을 하실 텐데 이렇게 택시 기사도 운행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례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뭐 여러 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이라 하면은 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지하철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버스나 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더 넓긴 하지만 좀 더 사람들의 접촉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지금 택시만을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택시 안에서 둘 다 마스크를 항상 쓰고는 계시지만 결국은 이 공기가 좁은 공간 안에 에어컨이라든지 공조가 들어가고 있으면 공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 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스크도 꼭 보건 마스크,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또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갖고서 이 동선을 확실하게 탄 사람들은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택시 안에서 대화를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상 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택시 안에. 예, 예. 또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에서 내리시면서 먼저 손을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 수칙들을 다 잘 지킨다면은 이 문제는 좀 더 감염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예. 벗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주기적으로 담배를 피시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택시 내에 소독이라든지 환기를 철저히 하시면은 예. 그런 문제로서부터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 수칙 전체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수도권 비대면 예배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이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이건 완화됐다기보다 예. 50명 이하라는 것은 실내에서 2단계에서는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 교회만 개신교 교회만 지금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명 이하에서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방역 수칙을 예.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즉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기 꼭 하고 개인 위생 잘 지키고 더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예배 후 바로 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시간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같이 모임을 한다든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임들 특히 이 성가대라든지 무슨 장로님 모임, 집사님 모임 같은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0명이라는 인원 또는 예배를 허용했다는 이 부분보다도 그 안에서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이 중지된 백신을 이제 접종받은 인원이 최소 200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백신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았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접종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예, 일단 모니터링은 전부 네. 면밀하게 하시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사백신의 특성상 사실은 온도에는 강한 것이 사백신이긴 합니다. 특히 부작용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우리가 이것들을 예방접종 스케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품질 관리를 예. 유지하기 위해서는 2도에서 8도, 뭐 보통 4도씨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 부분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노출이 되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면 부작용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확실하게 이 유지가 되는 이런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고 또 하나는 벌써 그것이 알려진 이후에 지금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잘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또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이 재개가 됐습니다. 상온 노출이 안 된 정상적인 이제 백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상온에 노출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야 네. 되는 것인데 이 국가에서 이 한 물량에서 일부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고 이 개인적으로 또는 이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콜드체인이 완전히 이루어진 물량이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상황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광범위한 검사로 확산고리를 이제 끊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검사 건수를 조금 늘렸기 때문일까요? 예,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검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찾아낼 수 있는 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안 할 수도 없겠죠. 즉 우리랑 방역 시스템이 다른 것이 예. 접촉했다고 해서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격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진단 검사는 사실은 신속 진단 검사 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90% 이하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양성자를 찾아내는 비율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성률을 보면은 120만 건 중에 양성률이 6.5%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최근에 아슬아슬하고 뭐 위험하다고 해도 1% 전후로 양성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많은 진단 검사를 함으로 해갖고서 많이 찾아내고는 있지만 예. 실제로 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우려될 만한 숫자인 것이죠. 네. 유럽에서 각국이 잇따라 방역 조치를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봉쇄령도 이젠 시행을 하고 있고 사재기도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이젠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날씨가 추워진다는 것은 북반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로 들어가는 가을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은 환절기에 대비해서 체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면역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분들의 부하를 받게 돼서 면역력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비해서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건조해지고 날씨가 낮아짐에 따라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감염력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가을 지나면서부터 호흡기 질환, 즉 이런 코로나라든지 독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노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RSV라든지 여러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감염력이 높아지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랑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즉 유행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우리가 개인 방역 수칙들,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호흡기 질환 또한 많이 떨어지는 것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남반구에서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도 그런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또 독감 예방 주사 잘 맞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수가 있지만 역시 시기적으로 보면은 올 겨울을 얼마나 잘 지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겨울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 개발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WHO가 전 세계가 방역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100만 명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사망자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400명인데도 뭐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치사율도 1.68, 뭐 1.7% 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3%에서 뭐 7, 8%까지 가고 있는 사망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죠.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늘어나는 것이 이번 가을, 겨울을 지나면 분명히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이 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진단검사 자체도 그다지 많이 할 수가 없고 또 방역이라는 거리두기 또는 격리, 치료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또 겨울이 지나가면서는 어느 정도 감염이 좀 통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아직도 먼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전 인류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아마 올 겨울쯤에는 일단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공평하게 잘 분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 뭐 일부 예상들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을 백신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보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이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올 겨울이 지나가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암호를 풀어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K방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재확산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규모가 하루에 수백 명이 굉장히 큰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환자를 찾아내면은 그 동선을 전부 찾아서 다 격리시키고 또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함으로 해서 사망자 수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것이 뭐 지난 8월 27일 이 정도에 400명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결국은 잘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국민 전체가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빠른 진단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잘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이것은 K방역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지만 뭐 K방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통제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아마 치료제, 백신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임상에 들어간 곳도 있고 3상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오히려 치료제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치료제는 렘데시비르 이외에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서 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7, 8개가 지금 3상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이것을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백신은 아마 올 겨울 안에는 개발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이것을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맞을 수 예. 있는지 또 우리는 맞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통제가 잘 되고 있다 하면은 좀 더 기다리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적어도 2~3달 정도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오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우리는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걱정은 예. 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백신들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졌을 때 좀 장기적인 부작용 같은 것들은 아직도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면역력이 얻어진다 할지라도 그 면역력이 얻어지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그 통계를 내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불명확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개발된 백신이 과연 얼마나 상용화가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콜드체인 문제들도 나오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이 콜드체인에 올려놓기가 어려운 백신들도 많이 있어서 예.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선진국이 아닌 일반 국가들에서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지도 아직도 상당히 좀 회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백신이 개발돼도 그 효과나 또 뭐 상용화, 보급되는 문제까지 이제 해결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